안녕하세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가위는 거짓말을 안 한다. 평생 그 말 하나 가슴에 붙들고 살아온 미용실 하는 60대 여자입니다. 우리 동네 골목에서 일남 미용실 한 지가 올해로 꼭 27년째예요. 이 가위 하나로 자식 키우고 살림 일구고 부도난 남편 빚 1억 2천까지 7년을 꼬박 제 손으로 갚아냈어요. 근데 그 7년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다는 걸 저는 어느 날 단골 손님 휴대폰 속 사진 한 장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 옷도 제대로 못 챙기고 왜 첫 차를 탔는지, 그 끝에 무엇을 받아냈는지 오늘 천천히 다 들려드릴게요. 얘기를 하자면 우리 친정엄마부터 꺼내야 돼요. 저희 엄마는 평생 시장 좌판에서 양말을 파셨어요. 겨울이면 손등이 쩍쩍 갈라져서 거기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 갈라진 손으로 번 돈이 한 푼도 안 세고 죄다 제 미용 학원비로 들어갔지요. 엄마가 제 손에 처음 가위를 쥐어주면서 그러셨어요. 일라나,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가위는 거짓말을 안 한다. 손에 기술 하나만 있으면 누가 널 굶기지도 함부로 하지도 않는다. 저는 그 말을 부적처럼 품고 살았어요.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보증금 딱 500만 원으로 30줄에 제 가게를 냈고요. 명절이면 새벽 6시부터 예약 전화가 올렸습니다. 차례상 차리기 전에 머리부터 하겠다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팔을 들고 가위질을 한 세월에 손목 인대가 다 늘어났어요. 지금도 아침에 눈 뜨면 오른 손목이 시려 파스를 한 장 붙여야 그제야 가위가 돌아가요. 그래도 제일이 부끄러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 가위 하나로 사람 대접 받아가며 우리 식구 입에 밥 안 굶겼으니까요. 제가 바란 것도 별게 아니었어요. 부귀 영화요? 그냥 남들처럼 남편이랑 같이 늙어가고 이 가게 지키다가 나중에 손주 머리 직접 잘라주는 거 딱 그거 하나면 됐어요. 우리 영감 병식 씨하고는 결혼한 지 30년이 됐어요. 철물 도매상을 했는데 말수가 적고 살가운 맛은 없어도 저는 그이가 우리 집 기둥인 줄로만 알았어요. 미용실 간판을 처음 달던 날 병식 씨가 사다리 놓고 직접 달아줬거든요. 빗들다고 제가 잔소리를 하니까 군말 없이 2번, 3번 다시 달아주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 보면서 '이 남자 믿고 살면 되겠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 닫고 들어왔는데 병식 씨가 저보다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날따라 신발도 안 벗은 채로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아서는 누런 서리봉투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제가 저녁 차릴까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 봉투를 자꾸 만지작거리는 손이 가만 보니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병식 씨가 한참 만에 그 봉투를 제 쪽으로 툭 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은행에서 온 빚 독촉장이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그의 철물 가게가 제가 모르는 새에 폭삭 주저앉았다는 걸요. 큰 거래처가 부도를 내면서 받을 돈은 묶이고 물건값 막느라 여기저기 끌어다 쓰다 결국 둑이 터진 거예요. 종이를 한 장씩 넘겨보는데 손이 다 떨렸어요. 빚이 1억 2천이었어요. 그날 밤 병식 씨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소주만 들이켰어요.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치던 사람이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데 저는 그 등을 쓸어주며 같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무너지는데 마누라가 돼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며칠 뒤 병식 씨가 제 손을 꼭 잡더니 그러더라고요. 일러나, 다른 건 천천히 갚아도 되는데 급한 사채부터 막아야 한다. 그것만 막으면 내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 볼게. 목돈이 좀 필요해.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한테 목돈이 어디 있어요. 가진 거라곤 미용실 하나뿐인데요. 별 수 있나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그 가게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그 빨간 도장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보증금 500으로 시작해 손목 인대가 다 늘어나도록 밀군 가게를
저당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떨리는 손 꾹 누르고 찍었어요. 남편 일으켜 세우는 일인데 그까지 가게가 됐으냐 싶었거든요. 그 5천만 원을 봉투에 넣어 병식 씨 손에 쥐어줬어요. 근데요, 그 돈을 받아든 병식 씨가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촥 낮추고 마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빚쟁이한테 사정하는 전화겠거니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 병식 씨가 짐을 쌌어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온다. 너랑 애한테 패기치면 안 되지. 군산에 친구가 공장을 하는데 거기 기숙사에서 신세 좀 지면서 일도 거들고 빚도 갚을란다. 저는 군산 주소를 물었어요. 반찬이라도 싸들고 한번 가보겠다고요. 근데 병식 씨가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거기 공장이라 외부인은 출입이 안 돼. 와봤자 문전에서 돌아서야 해. 내가 한 달에 두세 번씩 올라올 테니까 걱정 마. 그 말이 그때는 그렇게 들렸어요. 가장이 처자식 고생 안 시키려고 제 몸 하나 멀리 떼어놓는 거라고요. 병식 씨가 버스 타고 내려가던 날 저는 터미널까지 따라갔어요. 그 뒷모습이 개찰구 너머로 사라지는데 30년 같이 산 양반이 빚에 쫓겨 객지로 가는 게 다 못난 살림닭 같아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매달 그날이 되면 저는 가해진 손으로 제일 먼저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요. 빚 갚으라고. 객지에서 끼니라도 거르지 말라고요. 손님 머리 감기고 파마 말고 종일 서서 번 돈이에요. 손목이 시려 밤에 잠을 설치는 날도 그 송금만큼은 단 한 번을 안 걸렸어요. 남편 자존심, 그거 하나는 제가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길어야 1년이다. 2년만 고생하면 연간비 다 털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가위를 잡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근데 빚은 줄어드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병식 씨는 올 때마다 아직 멀었다. 이자가 사람 잡는다는 말만 했어요. 저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빚이라는 게 원래 밑 빠진 독이라잖아요. 처음엔 한 달에 두세 번씩 올라오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와서도 예전 같지가 않았고요. 하루는 손목이 너무 시려서 제가 파스를 붙이며 한마디 했어요. 여보, 나도 이제 손목이 안 따라줘서 힘들어. 그랬더니 병식 씨가 뭘 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가위 하나로 앉아서 편하게 버는 사람이잖아. 나는 한 번 넘어진 몸이야. 객지서 이 고생인데 사람 그만 좀 잡아. 종일 서서 인대 늘어나가며 번 돈을 꼬박꼬박 붙여주는데 그게 앉아서 편하게 버는 거라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러워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위로라도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사내가 밖에서 빚 갚느라 고생하는데 뒷바라지 하는 게 마누라 도리지 별거냐? 어디서 유세질이야? 저는 그 한마디에 전화를 슬그머니 내려놨어요. 그러다 제 환갑이 됐어요. 큰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랑 자식이랑 같이 미역국 한 그릇 같이 먹으면 됐어요. 근데 병식 씨가 전날 전화로 그러더라고요. 공장에 특근이 잡혀서 못 올라가. 다음에 거하게 차려줄게. 저는 제 환갑날 텅 빈 식탁에서 미역국을 혼자 끓여 먹었어요. 그날도 송금날이라 미역국 한 술 뜨기 전에 200만 원부터 붙였고요. 그 와중에 아들 현수가 장가를 갔어요. 전세 얻을 돈이 모자란다는데 애비라는 사람은 빚쟁이 신세니 손 벌릴 데가 저밖에 없잖아요. 저는 또 가게 빚을 더 내서 현수 전세금을 보탰어요. 한쪽으론 영감 빚 갚고 한쪽으론 자식 살림 채워주고 제 가위 하나가 두 집 살림을 떠받친 거예요. 이상한 건 있었어요. 객지서 고생한다는 양반이 올 때마다 얼굴에 살이 오르고 옷차림도 멀끔해졌거든요. 한 번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빚은 얼마나 남았어? 이만큼 부었으면 끝이 볼릴 때도 됐는데. 아직 한참 멀었어.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가게나 봐. 남편은 눈도 안 마주치고는 말을 돌렸어요. 저는 그게 좀 걸렸어요. 근데 설마 했어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그래도 나한테 거짓말이야 하겠나 싶어서요. 손목은 갈수록 안 좋아졌어요. 이제는 아침마다 파스를 2장씩 붙여야 가위가 돌아갔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형자 언니가 왔어요. 형자 언니는 20년 단골인데 파마 많은 동안 동네 얘기 다 풀어놓고 가는 양반이에요. 그날도 머리를 말고 있는데 형자 언니가 휴대폰을 쓱 내밀더라고요. 일란 언니? 이 양반 좀 봐봐. 바깥 얼음 맞지? 나 지난주에 딸이랑 군산 내려가서 횟집에 갔는데 글쎄 남편분이 거기 계시더만. 군산서 장사하는 거 왜 얘기 안 했어? 저는 파마로를 진 채로 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병식 씨였어요. 앞치마 두르고 카운터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근데 그 옆에 처음 보는 여자랑 사내아이 하나가 같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억지로요. 에이, 우리 남편이 군산 횟집에 왜 있어요? 닮은 사람이겠죠. 우리 양반은 공장 기숙사에 있는데 형자 언니도 그런가 하고 넘어갔어요.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마저 파마를 말았고요. 근데 손이 떨려서 롤이 자꾸 미끄러졌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닮은 사람일 거라고 세상에 비슷한 사람 한둘이냐고 몇 번을 되뇌었어요. 근데 그 사진 속 얼굴이, 옷차림이, 웃는 모양이 30년 본 내 남편이 아니면 누구겠어요. 그 옆에 여자랑 아이는 또 누구고요. 저는 천장만 보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에 오늘 사정상 쉽니다. 종이 한 장 붙이고 첫 차를 탔어요. 군산 가는 첫 차요. 버스 창밖이 아직 깜깜했어요. 저는 형제 언니가 보내준 그 사진을 가는 내내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키웠다 줄였다 하면서요. 군산에 내려서 사람들한테 물어 그 횟집을 찾아갔어요. 점심 장사가 한창이라 유리문 너머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저는 그 앞에 우뚝 섰어요. 카운터에 병식 씨가 있었어요. 객지서 고생한다는 사람이 배가 두둑하니 나오고 얼굴에 윤기가 도는 채로요. 손님들이 계산해 달라고 부르니까 대답하면서 활짝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제 환갑날 특근이라 못 간다던 그 목소리랑은 딴판이었어요. 그때 안쪽에서 사내아이 아내가 쪼르르 달려나왔어요. 8살이나 됐을까요? 아빠, 나 게임기 사줘. 병식 씨가 그 애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아주 익숙하게요. 그리고 주방 쪽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행주에 손을 닦으며 나왔어요. 사진 속 그 여자였어요. 병식 씨한테 뭐라고 살갑게 말을 건네고요. 저는 유리문 손잡이를 잡으려다가 그대로 손을 내렸어요. 들어가서 멱살 잡고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죠. 근데 그러면 저 사람들은 옆편 내가 미쳐서 행패 부린다고 할 거잖아요. 저는 화를 내기 전에 먼저 다 알아야 했어요. 그 길로 저는 군산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횟집 사업자 등록이랑 건물 등기를 떼봤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2번, 3번 다시 읽었어요. 개업일이 우리 영감 부도나고 딱 6개월 뒤였어요. 빚쟁이 피해서 공장 기숙사로 들어간다던 그 무렵에 군산에다 떡하니 횟집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게 명의는 병식 씨가 아니었어요. 천미애, 사진 속 그 여자 이름이었어요. 저는 구청 앞 화단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요. 그러다 문득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7년 동안 다달이 돈을 붙여온 그 캐피탈 회사요. 번호를 눌렀어요. 저기 김병식이 채무 잔액 조회좀요. 제가 그 사람 마누라인데 얼마나 남았나 해서요. 상담원이 잠깐 조회를 하더니 이러더라고요. 고객님, 그 채무는 3년 전에 완제되셨는데요. 남은 잔액 없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3년 전에 끝난 빚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뒤로도 4년을 더 다달이 200만 원씩 붙였어요. 4년이면 48개월이잖아요. 9,600만 원. 끝나버린 빚을 갚는다고 손목에 파스를 붙여가면서요.
멍하니 앉아 있는데 아까 그 사내 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8살이라 했지요. 저는 손가락을 꼽아 봤어요. 부도가 난 게 7년 전. 근데 그 애가 8살. 그러니까 그 애는 부도가 나기도 전에 생긴 자식이었어요. 남편은 부도에 무너져서 딴 여자한테 간 게 아니었어요. 진작에 살림을 차려놓고 부도를 핑계 삼아 그 집으로 아예 들어가 버린 거예요. 빚쟁이 피한다는 거짓말 한마디로요. 그리고 부도 나자마자 제가 가게 담보 잡혀서 지어준 그 5천만 원. 그게 횟집 차리는 시기랑 딱 맞아떨어졌어요. 사채 막는다던 그 돈이 저 살림집 미천이었던 거예요. 제 가게를, 제 손목을 저당 잡혀서 만든 돈으로요.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서랍을 열었어요. 저는 영수증을 다 모아놓거든요. 7년치 송금 내역, 병식 씨가 보내온 빚 아직 멀었으니 이번 달도 부탁한다던 문자들, 한 통도 안 지운 거, 단골 언니가 준 사진, 구청에서 뗀 등기부, 그리고 캐피탈에서 받아낸 완제 증명서까지요. 저는 그걸 봉투 하나에 차곡차곡 담았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봉투 속 서류를 책상 위에 하나씩 펼쳐놓는데 변호사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끝난 빚을 핑계로 4년간 9,600을 받아갔네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게다가 그 돈으로 차린 가게에서 딴 살림까지 차렸고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면서 저를 봤어요. 여사님, 증거가 이렇게까지 완벽하면 이제 어디부터 칠지만 정하면 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차곡차곡 정리하며 제 앞에 세 갈래로 갈라진 칼날을 늘어놓았어요. 첫 번째 칼날은 형사 고소장이었어요. 캐피탈 빚 1억 2천은 이미 3년 전에 다 끝났는데도 아직 멀었다. 이자가 사람 잡는다면서 거짓말로 매달 200만 원씩 4년간 총 9,600만 원이나 편취해 간 건 명백한 기망이자 사기라고 했지요. 두 번째 칼날은 이혼 청구와 함께 날릴 상간 위자료 소송이었어요. 30년을 함께한 마누라 시누를 개밥그릇처럼 걷어찬 병식이 놈한테 3천만 원. 그리고 내 피 같은 돈으로 살림 차리고 애까지 낳아 기른 상간녀녀한테 2천만 원.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 1원도 깎아주지 않고 도합 5천만 원의 위자료 폭탄을 저 살림집으로 정확히 조준해 띄우기로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저들의 심장을 곧바로 찌를 결정타였어요. 7년 전 남편놈이 부도났다며 새파랗게 질려 공장 기숙사로 도망치던 그 무렵 사채 막아야 한다고 빌고 빌어서 내가 미용실까지 담보 잡혀 손에 쥐어준 목돈 5천만 원. 그 돈이 저 여자 명의로 된 횟집 개업 시점과 서류상 금액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한다는 걸 변호사가 잡아냈거든요. 남편의 사기 행각에 상간녀의 공무 정황이 뻔히 들여다보이니 상간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걸고 동시에 그 군산 횟집 전체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었지요.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그 가게 유리문에 본처인 내 이름으로 새빨간 딱지를 붙여서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소리였습니다. 법원 서류가 들어가는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미용실 불을 켰어요. 어김없이 손목에 파스를 2장 덧붙이고 단골들 머리를 말아 올렸지만 제 신경은 오직 달력의 날짜와 휴대폰 진동에만 쏠려 있었지요. 그 와중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놈은 문자로 일러나 이번 달에 공장 기숙사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좀 들었네. 여유되면 50만 원만 더 보낼 수 있나? 하고 능청을 떨더군요. 7년을 등쳐먹고도 아직도 짜내면 나올 집이 남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답장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가압류 신청서가 최종 수리되었는지 확인했어요. 마침내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문이 떨어졌고 법원 집행관들이 빨간 딱지를 들고 군산 현장으로 출발한다는 연락이 휴대폰 화면에 찍혔어요. 저는 미용실 앞치마를 거칠게 벗어던지고 평생 제 손때가 묻은 가위 한 자루를 가방 깊숙이 찔러 넣은 채 가게 문을 걸어 잠갔지요.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발을 디디자마자 들쩍지근한 바다 냄새가 훅 하고 코를 찔렀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 2명과 정장을 깔끔하게 입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터미널 대합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서로 가볍게 목례만 나누고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횟집으로 향하는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군산거리는 유난히 낮고 우중충하게 가라앉아 보였지요. 제 가방 속에는 27년 동안 손때가 묻어 닳고 다른 미용 가유가 묵직한 돌덩이처럼 들어있었고, 손목에서는 여전히 짓눌러 붙인 파스에 알싸한 멘톨 향이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오후 2시, 늦은 점심 손님이 한 차례 빠져나가고 듬성듬성 빈 테이블이 보이던 횟집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카운터에서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느긋하게 매출 장부를 들여다보던 병식이 놈이 문소리에 고개를 들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떨어댔어요. 턱 밑살이 파르르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 인간 그 와중에도 잔대가리를 굴려대며 서둘러 카운터 밑으로 기어나와 내 팔을 부드럽게 붙잡더군요. 연락도 없이 여기 웬일이야? 아니, 전화를 하고 오지. 내가 누차 말했잖아. 친구 공장 일 봐주다가 여기 횟집 사장님이랑 잘 아는 사이라 잠깐 매장 좀 봐주러 온 거라고. 당신 무슨 오해를 단단히 한 모양인데 일단 나가서 저 앞 카페에서 커피나 한잔하면서 차분하게 얘기하자. 목소리는 아주 조근조근하고 다정하게, 마치 시골서 올라온 철없는 마누라를 걱정하는 현숙한 가장처럼 존댓말을 섞어가며 연기를 하더군요. 그 뻔뻔한 주둥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주먹발을 걷고 나오던 천매애가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군요. 그러더니 입가에 여우 같은 미소를 살짝 지으며 나긋나긋하고 교양 있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어머, 이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형님. 말씀은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으셔도 장사하는 가게에 이렇게 불쑥 찾아와 진추고 계시는 건 좀 예의가 아니죠. 손님들도 계시는데 나가서 말씀 나누세요. 저희 집이 지금 한창 바쁜 시간이라서요. 형님 소리가 그 얇고 붉은 입술 사이로 참 쉽고 부드럽게도 흘러나왔어요. 내 가게 담보잡혀 뺀 피 같은 5천만 원으로 간판 올리고 내 손목인데 다 끊어지며 다달이 붙인 200만 원으로 지 자식 장난감 사주며 호사 누린 년이 감히 내 앞에서 교양을 논하고 예의를 따지는 꼴에 헛웃음이 터졌지요. 제가 가방끈을 꽉 움켜쥔 채 미동도 하지 않자 제 뒤에 바짝 버티고 서 있던 법원 집행관이 서류 가방에서 누런 서류철을 꺼내들며 병식이와 천미의 앞으로 차갑게 걸어 나갔어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채권자 김일란 씨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 김병식 및 제3채무자 천미의 명의의 횟집 자산과 유체의 동산에 대한 법원 가압류 강제 집행을 시작하겠으니 협조해 주십시오. 집행관의 건조한 선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천미의 하얗게 분칠한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질려버렸어요. 병식이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집행관의 팔을 붙잡고 악을 썼지만 공무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방에서 법원의 시퍼런 인장이 찍힌 빨간 딱지 뭉치를 꺼내들었습니다. 가게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던 커다란 화로 수족관 유리에 제일 먼저 시뻘건 딱지가 사정없이 들러붙었어요. 갇혀있던 도미와 강어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사방으로 튀었고 최신형 포스기, 고급 일식 도자기 장식장, 주방 벽면에 걸린 값비싼 칼 조리도구 세트, 그리고 손님들이 버젓이 앉아있는 테이블 옆 기도까지 빨간 딱지가 순식간에 온 사방을 도배하기 시작했지요. 평화롭던 횟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밥을 먹던 손님들은 영문도 모른 채 수군거리며 가방을 챙겨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미쳤냐고. 네가 감히 남편 얼굴에 이따위로 똥칠을 해? 장사하는 가게를 이 지경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어쩌려는 거야? 병식이가 이성을 잃고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자 동행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단호하게 그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천미애는 내 가게에 이게 무슨 짓이냐며 악을 쓰고 통곡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조금 전까지 부드럽게 웃던 여우 같은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독이 바짝 오른 뱀 같은 눈으로 저를 찢어 죽일 듯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그 악에 바친 비명과 처절한 통곡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가방 속 가위 손잡이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기술은 가위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했는데 정말 맞았어요. 내 가위질 세월이 마침내 저들의 화려한 거짓말을 사정없이 찢어 발기고 있었으니까요. 빨간 딱지가 온 가게를 뒤덮은 것을 확인한 저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아서 햇집 유리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병식이 놈이 제 이름을 비명처럼 부르짖는 소리가 군산 바닷바람에 힘없이 흩어졌지요.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터질 것처럼 발작하며 올려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 화면으로 시어머니 네 글자가 시뻘겋게 깜빡이고 있더군요. 군산에서 내리친 날벼락이 평택 시댁 안방까지 번진 모양이었어요. 액정 화면을 가볍게 밀어 귀에 대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여든넷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애미야, 너 지금 아범한테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게냐? 사내가 오죽 답답하고 숨이 막혔으면 밖에서 숨을 쉬었겠어. 다 네가 집에서 바가지 긁고 무섭게 구니깐 기가 죽어서 딴 데로 도망친 거 아니냐. 30년을 살았으면 자식 새끼를 봐서라도 풀어주는 게 마누라 도리지. 어디 감히 지서방 일하는 가게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동네 망신을 시키길. 당장 그 가압류인지 뭔지 치우지 못해? 여전히 가족의 도리와 안방마님의 아량을 운운하며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려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 순하디 순한 아드님이 군산에 차린 새 살림 미천 5천만 원이요. 그거 제가 손목 인대 늘어나가며 읽은 미용실 담보 잡혀서 빼준 돈이에요. 사채 막는다고 울고불고해서 쥐어줬더니 그 돈으로 상간녀한테 번듯하게 횟집 차려주고 서방 노릇하고 있었더라고요. 게다가 빚은 이미 3년 전에 다 끝났는데 끝나버린 빚 핑계대면서 4년 동안 제 주머니에서 9,600만 원을 더 빼돌렸어요. 어머니, 남의 피눈물 짜내서 사장님 소리 듣던 아드님 뒷바라지 이제는 어머니가 직접 하세요. 전 오늘부로 그 인간 마누라 안 합니다. 시어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숨이 넘어가라 컥컥거리는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전화를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법원에서 송달된 사기죄 형사고소장과 이혼 소송 소장을 동시에 받아든 병식이 놈이 미용실 앞으로 기어들어왔어요. 군산의 장밋빛 낙원이 단 일주일 만에 가압류로 폭삭 내려앉고 돈줄이 완전히 끊기자마자 그 살갑던 상간녀한테도 사기꾼이라며 멱살에 잡힌 채 쫓겨난 모양이었어요. 번지르르 하던 사장님 양복은 어디 가고 내가 깨제제하게 탄 옷차림으로 가게 문 앞에 털썩 주저앉아 내 구둣굽을 붙잡더군요. 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하지만 30년 정을 봐서 형사 고소만은 취하해주면 안 되겠냐? 나 감옥 가면 진짜 죽어. 나 다른 거나 아무것도 안 바랄게. 우리 집 보일러 들어오는 따뜻한 방앗간만 내어주라. 횟집도 딱지 붙어서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어. 나 진짜 갈 데가 없다, 일나나. 보일러? 당신이 군산 뜨끈한 안방에서 상간녀랑 자식 끼고 하하호 웃고 지낼 때 당신 거짓빚 갚느라 내 새벽은 7년 내내 냉골이었어. 돈 끊기니까 이제야 방앗간이 눈에 들어와? 됐고 가서 그 좋아하는 사장님 소리 마저 듣고 사세요. 시간이 흘러 법정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쥐새끼만도 못한 병식이 놈은 추악한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횟집이 가압류로 묶여 문을 닫고 상간녀에게 뺨을 맞으며 쫓겨나자 이 인간이 마지막으로 눈독을 들인 건 결국 제 분신과도 같은 미용실이었거든요. 30년을 마누라로 살았으니 미용실도 엄연한 부부 공동 재산이라며 반반씩 딱 쪼개서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법정에 대고 아주 악을 쓰더군요. 조정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뻔뻔하게 내 눈을 노려보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병식의 상판대기를 보는데 가련함을 넘어 징그럽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병식이 놈의 눈물 대신 제가 평생 가위질로 증명해온 숫자의 출처를 봐주었지요. 우리 측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아주 오래전 친정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양말을 팔아 짓물은 손으로 건네주었던 보증금 500만 원짜리 최초 임대차 계약서를 판사 앞에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병식이가 철물점을 부도내고 군산으로 도망친 이후 미용실의 모든 매출과 담보대출, 이자는 오직 제 오른 손목에 인대를 갈아 넣은 가위질 하나로만 감당해 왔다는 금융 기록을 서류 몇 장으로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죠. 거기에 끝나지도 않은 캐피탈 빚을 핑계로 마누라를 기망하여 9,600만 원을 더 뜯어간 사기 범죄 정황까지 명백하게 덧붙여지니 판사의 시선은 병식이 쪽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리꽂혔습니다. 혼인 기간 중 남편 김병식 씨는 채무 양산에 가사의 유지나 미용실의 운영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유책 배우자로서 마누라의 재산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 미용실에 대한 김병식 씨의 재산 분할 기여도는 0%로 확정합니다. 기여도 제로. 판사 입에서 그 명쾌한 네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 옆에 앉아있던 병식의 얼굴이 썩은 동태눈처럼 흑빛으로 변해버렸어요. 단 한 푼도, 단 1원도 내 픽담이 서린 가게에서는 가져갈 수 없다는 엄중한 심판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군산 횟집 역시 제가 담보를 잡혀 빼진 목돈 5천만 원이 고스란히 상간녀의 개업 자금으로 흘러간 자금 출처가 드러나면서 상간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저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장 5천만 원을 토해내야 하고 가게 집기류까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게 생기자 저들끼리 서로를 탓하며 물고 뜯는 진흙탕 개싸움이 법정 복도에서 점입 가경으로 펼쳐졌어요. 병식이는 천미에게 사기꾼년이라며 머리채를 잡으려 들고 천미에는 병식의 뺨을 올려붙이며 고함을 지르는데 그 꼴이 어찌나 눈물나게 가관이던지요. 그 난장판을 뒤로하고 미용실로 돌아오니 가게 앞에 웬 낡은 유모차를 끌고 온 노인네 하나가 억척스럽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조금내 여사였어요. 군산 횟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아들놈이 전과자 신세로 감옥에 가네 마네하니 기어이 노구를 이끌고 내 가게 문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이지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지팡이로 미용실 유리문을 쾅쾅 치며 동네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한 년, 천하에 몹쓸려나 네가 기어이 내 아들 앞길을 망치고 감옥에 쳐넣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사내가 살다 보면 바깥바람도 좀 쐴 수 있고 자식도 하나 낳을 수 있는 게지.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이 난리를 쳐? 사내 빚 갚고 뒷바라지 하는 게 마누라 도리거늘. 어디서 감히 서방 가슴에 대못을 박아? 저는 지팡이를 허공에 마구 휘두르며 동네가 떠나갈 악을 쓰던 노인네의 턱 밑에 법원 직인이 시퍼렇게 찍힌 판결문 서류를 바짝 들이밀었어요. 이게 뭔지 똑똑히 보세요, 어머님. 아드님이 저한테 9,600만 원 사기치고 딴 집 살림 차렸다가 법원에서 기여도 딱 0원 받아내고 내 미용실에서 한 푼도 못 건진다는 이혼 판결문이에요. 그 상간녀랑 차린 군산 횟집도 조만간 경매로 넘어가서 완전히 깡통차게 생겼으니 그 귀하고 잘난 아드님 뒷바라지 이제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끼고 살면서 원 없이 하세요. 저는 오늘부로 김병식이 마누라 안 합니다. 기가 막혀 숨을 헐떡이며 지팡이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는 노인네를 길바닥에 그대로 둔 채 저는 미용실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잠금 장치를 완전히 걸어 잠갔어요. 철컥 소리와 함께 30년 묵은 가스라이팅의 사슬이 완전히 부서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난리가 지나가고 계절이 두 번쯤 바뀌었어요. 이제는 제 손목을 짓누르던 지독한 파스 냄새 대신 단골들이 사다 주는 고소한 단팥빵 냄새와 제가 창가에 조르르 놓아둔 화분 향기가 가게 안을 포근하게 채우고 있어요. 주말엔 아들 현수네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싸들고 밥 먹으러 오고요.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싶어 마음이 놓여요. 거짓말로 가져간 돈에는 반드시 혹독한 이자가 붙어 돌아온다는 걸 내 가위질이 세상에 똑똑히 보여준 셈이지요. 자, 지금까지 일난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가슴을 쾅쾅 치신 우리 어머니들 참 많으시지요? 30년 세월 동안 손목 임대가 다 달아가며 가위질에서 남편 빚 갚아주고 자식 살림 미천 됐더니 돌아온 게 딴집 살림에 돈 사기였다니 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난 어머니 참 똑부러지고 영리하게 대처하셨어요.
현장에선 멱살 한 번 안 잡고 차갑게 돌아서서 법원 빨간 딱지로 상간 열집 숨통을 끊어놓고 재산 분할 기여도 영원 판결로 미용실까지 온전히 지켜내셨잖아요. 사내빚 갚는 게 마누라 도리라며 적반하장으로 소리 지르던 시어머니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땐 제 가슴이 사이다 마신 것처럼 확 뚫리더라고요. 착한 거랑 미련한 거는 한 끗 차이입니다. 내 몸 바쳐 헌신하는 거 그거 받을 자격 있는 사람한테만 하세요. 평생 저 자식 등골 빼먹을 궁리만 하는 인간들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오늘 밤에도 남편 때문에 혹은 자식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란 어머니처럼 차갑고 단호해지시길 바랄게요. 내 인생의 기둥은 남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오늘 사연이 가슴속 묵은 채증을 시원하게 내려가게 하셨다면 우리 친정엄마 사이다 라디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란 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DJ 친정엄마가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